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년차 여성입니다. 제가 1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는 진실은 주머니 속 송곳과 같아서 반드시 튀어나온다는 거였어요. 누가 지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한 상황과 정말 찰떡같이 들어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거짓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어릴 때 거짓말을 하면 고모한테 엄청 꾸중을 듣곤 했어요. 준비물을 사고 남은 거스름돈으로 군것질을 해놓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혼나고, 학원을 몰래 빠지고 친구가 놀아놓고 학원 간 척했다가 혼나고, 그 밖에도 이런저런 거짓말을 했다가 꾸중을 듣곤 했어요. 그러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부터 거짓말은 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고모한테 혼날까봐 그랬던 게 아니라 스스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나이 50이 되도록 여전히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살면서 이렇게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한 사람은 또 처음이었죠. 그 거짓말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거짓말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희생양으로 써먹는 아주 비열한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가르쳐주려고 해요. 함부로 내뱉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로 돌아오는지를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결핍투성이 가정이었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2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를 키워준 건 고모였어요. 그것도 아빠와는 배다른 형제였던 사람이죠. 결혼도 안 한 고모가 저를 키우게 된 건 저희 아빠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10살 때 우리 엄마가 재혼을 하셨어. 말이 좋아 재혼이지. 실상은 나이 많은 남자한테 돈에 팔려간 거나 다름없었지. 너희 친가에 돈이 많잖니. 너희 아빠는 나랑 12살이나 차이가 나서 사실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섞어본 거 몇 번 안 돼. 그 집에서 한 5년 같이 살았을까? 우리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는 하루아침에 외가로 보내졌어. 네 할아버지 성격 알지? 자기 친자식한테도 정이 없는 사람이 남의 자식을 키워줄 리 없잖아. 우리 외가는 너무 가난해서 나를 받아줄 여력이 없었어. 그래서 외가에서 나를 시설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나를 데려다 키워준 사람이 너희 아빠야. 너희 아빠는 나한테 아빠 같은 오빠였어. 그러니까 내가 널 키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야.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허튼 생각도 하지 마. 나도 어릴 때 다 해본 생각들인데 살아가는데 하등 필요 없는 것들이더라. 게다가 넌 네 아빠가 남겨준 유산도 많잖아. 정 뭔가 갚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 고모가 힘 빠지고 일 못하게 됐을 때 요양원비나 좀 내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조금씩 머리가 커가면서 고모한테 얹혀 사는 게 눈치가 보이던 때였어요. 그런 제 고민을 어떻게 알았는지 고모가 먼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따뜻한 말 100마디보다 더 위안이 되는 말이었죠. 그래서 그 후로는 고모 말대로 허튼 생각 않고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고모는 여행작가로 살고 있었는데 일이 없을 때는 교정이나 윤문 수정 같은 일감을 받아와 하기도 했어요. 사실 고모의 벌이는 대단하지 않았어요. 근근히 그달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였죠. 그래도 고모랑 살면서 딱히 돈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건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빠한테 남겨졌던 재산이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으니까요. 그래도 고모는 가급적 그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제가 성인이 된 후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거금과 건물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요즘은 영앤 리치들이 꽤 많다고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도 그런 셈이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타 영리치들은 자신들의 재능으로 돈을 번 거지만, 저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덕에 입만 벌리고 앉아서 부모 돈을 받았다는 게 다른 거였죠. 제가 고모 손에 자라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저는 돈에 욕심이 없었어요. 저희 고모가 무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고모 직업이 여행 작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모 손을 잡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깨우친 건 하나였어요. 사는데 필요한 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였죠. 고모와 함께하는 여행은 대개가 저희의 산 배낭여행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숙소도 열악한 곳이 많았어요. 끼니도 현지 사람들처럼 먹고 다녔고요. 고모가 담당했던 주 여행지는 동남아와 인도, 남미 쪽이었는데, 그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니어서 돈은 적게 들었지만 숙식 역시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 멋진 풍경은 참 많이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버스나 기차를 타고 몇백 원짜리 식사로 한 끼를 때우고 다녔지만, 당시를 되돌아보면 정말 많이 웃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늦은 밤 차도 끊기고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채 길을 헤매는데, 그런 저희를 아무 대가 없이 오토바이에 태워 숙소까지 데려다준 사람들, 10시간 넘게 기차 안에서 쫄쫄 굶고 있는데 짜파티와 커리를 나눠준 인도인 가족, 환전을 못해서 현지 돈이 다 떨어진 우리한테 밥과 물을 내어준 식당 사장님까지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며 감사함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고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꽤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고 오곤 했어요. 가격만 두고 따져본다면 분명 고모가 손해였지만, 고모는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 오늘 이 한 끼를 못 먹었으면 너랑 나랑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죽었을지도 몰라. 생명의 은인한테 시계 하나 준 게 뭐 대수라고 그래. 시계야 또 사면 되지. 안 그래? 이런 성격의 고모 밑에서 20년 넘게 살다 보니 저도 고모를 닮아갔고, 그래서 성인이 되고 아빠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을 때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어요. 지금까지 고모랑 돈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 돈 때문에 그 행복이 깨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고모와 상의 끝에 건물과 그 밖의 부동산을 고모와 공동명의로 바꾸었어요. 다만 현금은 대학 등록금이며 어학연수를 다녀오는데 알차게 사용했고요. 이 돈으로 고모와 풍족한 여행을 떠나보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배낭여행이 몸에 밴 터라 호텔비로 하룻밤에 수십만 원을 내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하룻밤 겨우 자고 3만 원대 호텔로 옮겼어요. 저렴한 호텔방에 짐을 풀고서야 고모도 저도 안도할 수 있었죠. 그래, 우리한테는 이런 데가 편하지. 인피니티 풀이 있으면 뭐래. 그런 데를 가봤어야 쓸 줄 알지. 난 있지. 호텔 직원이 엘리베이터 잡아줄 때마다 속으로 고민했다니까. 이것도 팁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말이야. 내 돈 쓰면서도 어찌나 불편하던지. 확실히 난 5성급 호텔보다 여기가 100배 1000배 편해. 하룻밤에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조식까지 주니 얼마나 훌륭해. 그건 그런데
이러다가 아빠 유산 1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 게 아닌가 싶어. 이렇게 인생이 궁색해서야 어디 손 떨려서 돈 쓰고 살겠냐고. 고모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조카까지 이렇게 저렴한 인생을 살게 하냐? 고모 때문에 평생 대접받고 살긴 글렀어. 그때 그렇게 장난처럼 했던 말이 정말 현실이 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일을 하던 저는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을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평생을 고모와 단둘이 살다가 떨어져 살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고모한테 기대 살다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저만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특히나 저희 고모는 저를 키우는 동안 연애도 않고 혼자였던 터라 미안함은 더 컸죠. 웃기고 있네. 야, 내가 지금 얼마나 속이 시원한 줄 아니? 난 네가 평생 내 옆에 들러붙어 살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사람이야. 허튼 생각 말고 네 가정 잘 꾸려나갈 생각이나 해. 그게 널 키워준 이 고모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야. 알았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견례를 앞두고 고모는 전과 달리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날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의 고모를 본 적이 없어서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고모한테 얘기를 꺼냈죠. 신혼집을 고모집 근처에 구할까 생각한다고요.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찾아올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이고,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고 있네. 제이야, 내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야. 고모가 애니? 혼자 살게 됐다고 걱정하게. 난 그저 네가 부모 없이 고모 손에 자란 걸로 네 시어머니한테 책 잡힐까봐. 그게 걱정인 거야. 며칠 뒤면 상견례인데 그날 무슨 말이 나올까 걱정도 되고, 부모 없이 자랐다고 네 시어머니가 너 구박할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작아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거든. 고모, 요즘에 그런 걸로 며느리 괴롭히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 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야. 난 또 뭐라고. 그리고 영민 씨 어머니 그런 사람 아니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보니까 성격이 쿨하시더라고. 부모 없이 자랐다고 무시당할 일 없으니까 걱정 마. 그렇다면 다행이고. 고모의 걱정과 달리 상견례장에 나온 시어머니는 연신 고모 칭찬을 하셨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조카를 잘 키워내셨어요? 제이는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애가 정말 진국이에요. 능력도 있고 착하고, 게다가 성격이 얼마나 싹싹해요? 이게 다 고모가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난 정말이지 우리 며느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 칭찬을 하셨어요. 그 모습에 내심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온 고모 표정이 이전보다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냐고 물었더니 네 시어머니 말이야. 아무래도 난 좀 마음에 걸려. 널 칭찬하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더라고. 내가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잖니?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립 서비스가 과한 사람들 치고 진실된 사람이 없었어. 꼭 사기꾼처럼 먹잇감 앞에 놓고 속마음 감추려고 달콤한 말 내뱉는 것 같더란 말이지. 고모, 그건 좀 오바다. 아무렴 어머님이 그러시겠어? 나한테 뭘 뺏어갈 게 있다고. 이번 일은 고모 생각이 지나친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만 글쎄다. 처음부터 저희 시어머니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고모는 결혼 후에 건물과 부동산을 제 단독 명의로 바꿔주는 걸 보류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게 신의 한 수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매번 제 칭찬을 이어가셨어요.
신혼집을 고모 집 근처로 구하겠다고 하는데도 반대는커녕 칭찬을 하실 정도였죠. 그래, 잘 생각했다. 아무래도 고모님이 너 결혼하고 나면 적적하실 텐데 네가 곁에 살면서 자주 들여다봐드려야지. 그게 키워준 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니? 내 며느리지만 참 속도 깊구나. 저는 그런 어머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고 대신 제 뜻에 따라 고모 집 근처에 집을 얻는 대신 돈은 제가 대기로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펄쩍 뛰시며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얘는 둘이 살 집을 왜 네 돈으로 하니? 우리가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 집 흉봐. 일단 내가 돈 만들기엔 시일이 촉박하니까 네 돈으로 먼저 잔금 치르고 차후에 내가 네 계좌로 돈 넣어줄게. 용인에 있는 아파트랑 양평 땅 정리하면 얼추 될 것 같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집에 혼수 채울 거 준비할게요. 그래 참, 집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할 거니? 요즘은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한다지만 넌 네 명의로 된 건물도 있고 세금 문제가 걸리지 않겠니? 내 생각엔 일단 명의는 우리 영민이 앞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른 뜻은 없어. 세금 나가는 게 아까워 그러는 거지. 어머님 말씀대로 제 앞으로는 건물과 부동산이 있어서 집까지 사게 되면 세금이 엄청 오를 게 뻔했어요. 그래서 집은 남편 이름으로 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일부를 정리한 돈으로 신혼집 잔금을 치르고 그동안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도 준비했어요. 가전제품은 남편이랑 같이 골랐고 주방 도구나 그릇은 고모랑 같이 골랐죠. 그러다 집 얘기가 나왔는데 집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한 걸 몰랐던 고모는 뒤늦게 그 말을 듣고는 펄쩍 뛰더라고요. 미쳤어. 그걸 왜 영민이 이름으로 해? 아직 네 시어머니가 돈을 보내준 것도 아닌데. 고모답지 않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머님이 용인 아파트랑 양평 땅 정리되면 어련히 주실까? 그리고 어머님이 돈 대주시는 건데 내 명의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아니, 그러다 돈 안 주면 네 돈으로 산 집 네 남편한테 바치는 꼴이잖아. 예,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명의 변경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시어머니가 돈 보내주면 그때 영민이 명의로 돌리라고. 고모한테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괜히 서로 기분만 상하게 될 것 같아서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모한테는 미안하지만 명의 변경 얘기는 남편한테 꺼내지도 않았어요.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는 사이 시간은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저희 쪽 하객은 별로 없어서 신부 측 자리에 신랑 측 하객도 함께 앉게 되었죠. 어머님이 워낙 마당발이셔서 하객이 꽤 많았거든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참고 버텼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중간에 다 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공항으로 떠나려는데 어머님이 피곤에 쩔은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결혼식 2번만 했다간 우리 며느리 잡겠네. 예, 비행기 안에서는 딴 생각 말고 푹 자라. 그래야 신혼여행지 도착해서 신나게 놀지. 참, 축의금 들어온 건 나한테 맡겨. 내가 너희 올 때까지 잘 맡아두고 있을게.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러시라고 돈가방을 맡겼는데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그걸 왜 나한테서 찾니? 신부 측 축의금은 네 고모가 가지고 있겠지. 나야 신랑 측 축의금만 챙겼으니까. 어머님, 그날 저희 공항으로 떠날 때 분명히 어머님께 제 가방 드렸잖아요. 어머님이 맡아주시겠다고 하셔서요. 세상에, 너 지금 날 도둑놈 취급하는 거니?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몇 푼 안 되는 네 축의금을 가로채니? 살다
내가 이런 누명은 또 처음 써본다. 야,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아주 시어머니 머리 위에 오르려고 그러네? 어머님은 대려 펄쩍 뛰면서 저를 이상한 며느리로 몰아가셨어요. 억울한 건 전데 말이죠.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라고 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돈 뜯기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예식장을 찾아갔어요. CCTV를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하필 그 가방을 어머님께 전해드린 장소가 예식장 밖이라서 CCTV에는 찍힌 게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데 고모가 웨딩 촬영을 해준 업체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밤 USB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네 시어머니한테 가방 돌려달라고 그래. 이 옆엔 내가 망령이 들었나? 분명히 자기가 가방 받아 챙기고는 어디서 오리발이야. 고모가 건넨 USB 안에는 결혼식장 안 동영상 촬영은 물론 저희가 허니문카를 타고 공항으로 떠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거기엔 제가 어머님께 돈가방을 넘기는 장면도 정확히 들어있었어요. 업체에 찾아가 원본 영상을 찾아온 고모는 잔뜩 성이 난 얼굴로 가방 속 액수 확인하고 받아오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날 밤 저는 퇴근 후 돌아온 남편과 함께 USB를 들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동영상을 보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듯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내가 정신이 없어서 받아놓곤 깜빡했나 보다. 일단 기다려봐. 내가 방에 들어가서 가방이 있는지 찾아볼게.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간 어머님은 한참이 지나서야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늦었으니 얼른 가보라며 떠밀듯 저희를 내보내려 하시더라고요. 그때 고모가 했던 말이 번뜩 떠올랐어요. 그 자리에서 돈 액수 확인하고 오라던 말이요. 그래서 일단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부터 열었죠. 그리고 액수를 확인했는데 글쎄 장부에 적힌 액수에 반도 안 되게 있는 거 있죠. 어머님, 액수가 틀린데요. 혹시 여기서 돈 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심하게 깜빡거리더니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자기 가방인 줄 알고 돈을 빼서 썼다고 했다가 몇 분 뒤에는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려고 돈을 뺐던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 가방이 자기 집에 있는 줄도 몰랐다던 사람이 은행에 돈을 넣어주려고 했다고요? 게다가 전액도 아닌 일부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자기 엄마가 횡설수설 하는 걸 본 남편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리곤 긴 한숨을 쉬더니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듯 말했죠. 알았으니까 내일까지 제2 계좌로 나머지 돈 붙여주세요. 늦었으니까 가볼게요. 남편은 제 팔을 잡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따지려고 입을 때렸는데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아는데 오늘은 그만하자. 남편의 침울한 표정을 보자 저도 더는 따질 수가 없었어요. 아내 앞에서 자기 엄마의 창피한 모습이 탄로가 났으니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 주었죠.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해서 일단 300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내준다고 했어요. 수중에 돈이 없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르면 모를까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전적이 있는 이상 더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잖아요.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의심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했던 집을 제 앞으로 돌려놔야겠다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2달이 넘도록 어머님은 제게 집값을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결혼하기 3개월 전에 미리 구입한 빌라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간은 5개월이 넘은 시점이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꺼냈더니 되려 제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나오지 뭐예요. 아니, 1년이 됐니 2년이 됐니? 고작 5개월 지났을 뿐인데 돈 안 준다고 명의를 네 앞으로 바꾸겠다고? 너 나랑 그만 살 거야? 그래서 이혼 준비하는 거냐고. 자기야, 무슨 말이 그래. 자기도 알다시피 어머님한테는 전적이 있으니까 나도 더는 믿고 있을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자기가 서운해하는 마음 이해는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서운해. 지난번 일만 해도 그래. 분명히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데도 자기는 그만하자는 말 한마디로 모든 일을 덮으려고만 하잖아. 분란의 당사자인 어머님도 밉지만 난 당신이 더 미워. 야, 됐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네 마음대로 해. 집을 네 명의로 하든 우리 엄마를 절도죄로 신고를 하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남편은 화를 내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주말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월요일 아침 일찍 집에 돌아와 옷만 갈아입고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피해자는 나인데 마치 제가 돈밖에 모르는 치졸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은 그 후에도 자주 벌어졌어요. 매번 어머님은 거짓말을 하고 저는 그 거짓말 때문에 때로는 수전노 취급을 받았고 때로는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빌런이 되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덮는 데 급급했고요. 사람이 억울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을 그때 실감하게 되었어요. 매번 어머님의 크고 작은 거짓말 때문에 일이 터질 때마다 저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하나씩 떠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다 언제부턴가는 어머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꽉 막히는 게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먹는 족족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달고 살고 잠도 이룰 수 없어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관심조차 없어 보였어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매일 약봉지를 달고 사는데도 단 한 번도 무슨 약이냐고 묻는 적이 없었어요. 주말이면 토요일 아침부터 일부러 약속을 만들어서 밖에 나가 일요일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마치 저랑 한 공간에 있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도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왜 아이 소식이 없냐고 저한테 닥달하셨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3개월도 안 돼서부터 부부관계는 일절 없었는데 무슨 수로 애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이 다 당신 때문인데도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었어요. 예, 내가 잘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겠니? 나 아는 사람 딸도 애가 안 들어서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거기 한약 쥐어 먹고 바로 애가 졌잖니. 에휴, 이런 건 시어머니가 나서기 전에 친정엄마가 해줘야 하는 건데 어쩌겠니? 네 사정 다 아는데 나라도 해줘야지. 어머님, 저희 부부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건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너 혹시 애 못 갖는 거야? 몸에 이상이라도 있냐고.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게 없잖아. 어머님은 왜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단언하세요? 어머님 아들한테 이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러니? 걔는 어릴 때부터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자란 애야. 엄마가 끼고 키운 자식이랑 아닌 자식이랑 같니?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은근히 제가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 없는 제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생각도 않으시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고모를 찾아가게 됐어요. 고모 품에서 자라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고모를 떠나 결혼을 한 순간부터는 매일매일 외롭고 허기지더라고요. 퇴근 후 터덜터덜 고모 집에 찾아가면 고모는 왜 왔냐? 무슨 일 있었냐? 이런 말은 일절하지 않으시고 밥상부터 차려주셨어요. 사람이 허기지면 기분부터 다운되는 법이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잘 먹어야지. 찌개 다 끓었으니까 손 씻고 숟가락 놔. 그렇게 고모랑 식탁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밥을 먹고 나면 그래도 그 순간은 좀 살 것 같았어요. 고모 품을 떠난 독립을 하고도 여전히 고모한테 찾아와 투정을 부리는 아이처럼 보일까봐 가급적이면 저희 집안일은 고모한테 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밥숟가락을 뜨는데 저도 모르게 굵은 눈물방울이 밥숟가락 위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손쓸 겨를도 없이 눈물이 줄기차게 흘러내렸죠. 고모는 잠시 제가 우는 모습을 지켜만 보시더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러셨어요. 힘들면 놓는 것도 방법이야. 사람이 죽을 것처럼 힘든데 손에 쥔 게 무슨 소용이니.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 한번 실패했다고 네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갈 일 없어. 괜찮아. 괜찮다는 그 말에 그동안 기를 쓰고 참고 있던 제 자신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고모한테 털어놓고 10살짜리 아이처럼 엉엉 울어댔죠. 그날 고모를 만나 딱히 해법을 찾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가슴을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정 안 되면 헤어지면 되지. 이혼녀 딱지 하나 붙었다고 내 인생 파토나는 건 아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속으로 되새기며 오늘만큼은 남편이랑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피하고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선 순간 또다시 숨이 막혀왔어요.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까지 남편과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서자마자 TV를 끄듯 목소리가 뚝 끊겨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식적인 미소를 보이며 제게 다가오더군요. 우리 며느리 이 시간까지 일한 거야? 세상에, 너희 회사에는 직원이 너 하나뿐이라니? 가정도 있는 여자를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면 어떡해? 그러다 남편한테 소박이라도 당하면 어쩌라고. 여자는 밤까지 일하면 남편한테 소박을 받는다는 법이라도 있던가요? 남편은 툭 하면 야근한다고 밤 늦게 오는데 그건 괜찮고 여자인 나만 안 된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잘 됐다. 너도 앉아봐. 네가 진명이 네 앞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내가 돈 안 붙여줬다고. 그래서 말인데 그 돈 줄게. 어머님은 백에서 은행 돈봉투를 꺼내 제게 내미셨어요. 거기엔 빳빳한 수표로 3억 5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수표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더니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됐냐? 그 돈 받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이 돈 마련하느라 엄마가 집 담보 잡히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그러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며 남편 입을 막았어요. 얘는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 암튼 애초에 니들 집은 내가 해주겠다고 한 거니까 그 얘긴 그만하자. 그래 아가. 이제 받을 거 받았으니 그간 우리 사이에 얼굴 붉혔던 건 있도록 하자. 그리고 내가 오늘 니들 집에 온 거는 이 돈도 돈이지만 우리 새아가한테 큰 선물 하나 하려고 온 거야. 너 네 고모랑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는 건물 한 30억 한다고 그랬니?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세요? 그래?
30억이면 꼬마 빌딩 수준이겠구나. 예, 내가 너 제대로 된 건물주 만들어줄까 하는데 어떠니? 50억대 건물주. 어머님은 의기양양하게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어머님의 거짓말에 더는 속아줄 생각이 없었죠. 1,000만 원도 안 되는 축의금 빼돌리려다 개망신 당하고 자기 입으로 집 해주겠다며 보내준다던 돈 3억 5천도 몇 달 동안 깜깜 무소식이다가 이제서야 돌려주면서 50억짜리 건물주를 만들어주겠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표정 변화 없이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제 저 어머님께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셔도 못 믿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신용을 잃으셨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왜 내 말을 못 믿어? 내가 뭘 어쨌다고? 너 집값 좀 늦게 줬다고 시험이 나를 무시하는 거니? 아니, 내가 네 돈을 떼먹기랬어. 너한테 사기를 치기랬어. 기껏 지 생각해서 얘기 꺼냈더니 당돌하게 받아치는 거 봐. 네가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밖으로 놔두는 거야. 네가 사람을 무시하고 냉랭하게 구는데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겠니? 나라도 집에 오기 싫겠다. 엄마, 됐어. 그만해.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아예 대화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말을 하면 들을 생각은 않고 지나가는 개가 떠드나 보다 이런 식이라니까.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해? 그리고 괜히 이 사람 생각해서 50억짜리 건물 주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 엄마 알기를 뭐같이 하는 며느리한테 그런 걸 뭐하러 줘? 남편은 자기가 더 성을 내며 열분을 토했어요. 그쯤 되자 어머님이 나서서 남편을 진정시키는 상황이 되었죠. 영민이 넌 좀 가만히 있어봐. 네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니처럼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 예, 아가. 그간 내가 몇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못 믿는 거? 난 그거 다 이해한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번 건은 달라. 절대 너한테 손해 갈 일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기나 해. 내가 부동산 쪽에 발이 넓은 건 너도 알고 있지? 니들 결혼식에도 부동산 큰손인 첨당동 박 사장님이랑 평창동 사모님 오셨었잖아. 서울 시내 부동산 좀 가진 사람들 치고 그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다? 왠지 아니? 알짜배기 건들은 다 그분들 손을 거쳐서 연결되기 때문이야. 부동산 브로커 끼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들 하수야, 하수. 그 두 사람 손을 잡아야 크게 한몫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내가 두 분이 기획하는 사업에 끼일 수 있게 됐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에 10억만 투자해다오. 그것만 해주면 이번에 계획 중인 신도시 사업에 나도 숟가락 좀 얹을 수 있거든. 그러면 나 죽을 때 50억짜리 건물 네 앞으로 남겨줄게.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로 50억짜리 건물 갖는 건데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딨니? 그 아파트가 단지 수도 꽤 되고 위치도 참 좋은데 건설사 네임밸류가 약해서 아직까지 미분양됐지 뭐니. 그렇다고 이게 돈이 안 되냐? 그건 절대 아니야. 한 5년만 지나봐라. 45억 뛰는 건 일도 아니야. 어때? 너도 구미가 당기지? 나 원참 살다 이렇게 허술한 사기는 또 처음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미분양이 난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잘 팔리는 나라에서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고작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준다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게 해준다고요? 하,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어요. 거짓말도 좀 성의껏 해보든가. 어쩜 이런 수준으로 저를 속이겠다고 그러는 건지.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 남편은 벌써부터 어머님의 이 계획을 듣고 50억짜리 건물주가 된 것처럼 들떠있더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 싶더군요. 웃음을 참느라 혀를 깨물고 있던 저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해드렸어요. 어머님, 올해 연세가 50이신데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그 유산을 기다려요? 차라리 제가 가진 건물 팔아서 차익 남기는 게 빠르죠. 그리고 어머님 말대로 건물 담보로 은행 대출 받으면 은행 이자는요? 요즘 은행 이자 높은 거 어머님도 아시죠? 그런데 어머님 계산엔 그런 건 빠져 있잖아요. 너무 허술해요. 그리고 고작 10억 투자한다고 신도시 사업에 참여시켜준다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 넘쳐나는 게 신도시인데 거기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죄다 미분양이잖아요. 일단 사람이 몰리지 않는데 50억 건물은 지어서 뭐 하겠어요. 암튼 재밌는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투자 안 할래요. 호구가 아니고서야 그런 말에 안 속죠. 그런 말에 속는 사람이 바보 아니겠어요? 뭐야? 너 그 말은 내가 호구란 소리냐? 나보고 바보로 간 거야? 어머님도 참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랑 이희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건데요. 저 이희랑 헤어지려고요. 부부가 한평생 살아가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영민 씨는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렸어요. 처음엔 저랑 싸우면 주말에 어머님 댁에 가곤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집에서 밤을 보내고 오는 거였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리곤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죠. 아니, 그건 오해야. 어쩌다 보니까 단골 술집에서 마주쳤다가 그날 내가 술이 많이 취하는 바람에 걔네 집에 가긴 한 건데 정말 아무 일 없었어. 딱 한 번이었다고. 영민 씨, 자기도 이제 보니 자기 엄마 쏙 닮았구나.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대책 없이 해. 그 전 여자친구 인별에 사진 올라온 것만 해도 몇 장인데 그 집에 드나든 지 반년도 넘었던데 사진 밑에 날짜 다 찍히는 거 몰랐어? 요즘은 어지간히 계획 짜지 않으면 여기저기 흔적이 남아서 거짓말하기 참 힘들어. 머리 나쁘면 거짓말도 못한다? 그 여자도 참 웃기지. 가정 있는 남자랑 외도하는 주제에 그런 사진을 버젓이 인별에 올리고 말이야. 나한테 소송당하고 나서 회사랑 주변에 개망신을 톡톡히 당해봐야.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반성하려나? 암튼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난 결벽증이 있어서 남이 쓰던 거 같이 못 쓰거든. 그래서 그냥 너 그 여자한테 주려고. 아, 그리고 어머님도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나이 먹고도 구질구질하게 매번 거짓말을 하세요. 초딩도 아니고. 그리고 왜 3억 5천만 주세요? 680만 원 더 주셔야죠. 기억 안 나세요? 저희 결혼식 날 어머님이 제 축의금 가방에서 슬쩍한 돈. 그때 저한테 꼴란 300만 원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머지는 조만간 보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10억도 우습게 하시는 분이 6,800만 원도 아니고 꼴랑 680만 원을 나눠 먹으려고 그러셨어요? 에이, 쪽팔린다. 그 돈도 이번 주 내로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그리고 저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할 말을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어요. 이미 남편과는 각방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남편이 안방에 들어올 일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거실에서는 두 모자의 열띤 공방전이 이어졌어요. 제게 10억 투자를 받으려고 집값 3억 5천을 여기저기서 빌린 모양이더라고요. 집에는 대출이 주렁주렁 걸려 있어서 지인들과 사채까지 이용한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 아들을 나무랐고 남편은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또 무슨 말을 지어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다는 걸 두 모자만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어머님과 남편은 3억 5천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이 집에서 같이 살았으니 저한테도 집값을 내라면서요. 애초에 남편이 지불하고 저는 혼수를 하기로 했던 거라서 그건 안 되겠다고 했더니 힘으로 돈을 뺏으려 들지 뭐예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뜯어 말렸고 저는 짐을 챙겨 고모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이혼을 하는데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제가 원하는 선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혼 소송 외에도 남편의 전 여친한테서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인별의 사진까지 올리던 패기는 어디 가고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하도 집요하고 귀찮게 연락을 해대서 자꾸 이러면 직장 게시판에 폭로글을 올리겠다고 했더니 더는 연락을 않더라고요. 연락을 않는 건 좋은데 위자료도 보내지 않아서 결국 그 여자 회사에 급여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일로 회사에서 남편 전 여친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나 봐요. 소문에 시달리다 얼마 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손 안 대고 코를 풍격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가 도착했어요. 신혼집으로 사용했던 빌라를 팔아 보냈더라고요. 그 돈을 보내면서도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저한테 3억 5천 빼주느라 집도 날리고 사채 이자에 시달리고 돈 빌려줬던 지인들한테까지 소송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됐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해대며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시는데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싶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순간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악연은 그렇게 장장 1년이 지나고서야 끝이 났어요. 현재 저는 고모와 함께 동남아 배낭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1년간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서 여행을 통해 그간 받은 상처를 치유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처음 고모와 함께 떠났던 동남아로 여행지를 정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배낭을 지고서 현지인들 속에 섞여 바다도 보고 산도 오르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내 선택에 의해 겪게 된 시련이었던 만큼 제 스스로 치유도 해볼 생각입니다. 이혼은 한 번의 실패일 뿐 내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니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